내 전 재산을 미리 다 주고 나니 자식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저는 오늘 제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다 줬는데 이제는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돋보기 너머로 소장에 찍힌 제 이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심장이 무겁게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이 소장 한 장과 지난 세월의 아픈 기억들 뿐입니다. 남들은 자식 잘 키워 노년이 편하다고들 하는데 제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주 재롱 보며 한적하게 늙어갈 꿈은 이미 깨진 지 오래고 이제는 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껴 모은 돈과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준 것이 대체 무슨 죄였을까요? 그저 자식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리 잡으라고 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인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버림받은 노년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자식을 너무 믿고 사랑했다는 것이라면 저는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큰아들 내외에게 집과 남은 재산을 모두 넘겨준 것은 딱 5년 전 큰아들이 사업, 자금과 아파트 구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곡하게 부탁해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앞으로는 저희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며 온갖 애틋한 말을 늘어놓았죠. 당시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외동아들이기도 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제 보금자리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평생 모은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했고 살고 있던 집까지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파트 한 채를 저희 부부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고 평생 저희를 모시고 살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각서 한 장이 제 노년을 든든히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그렇게나 살갑게 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매일 저녁 전화에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 잔병치레라도 할라치면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며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보며 이만하면 잘 살았구나, 자식 농사 참 잘 지었구나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은 손주 재롱 보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드리워진 욕망의 그림자를 읽어내지 못한 제 어리석음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 이전이 끝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방문이 격주로 줄어들고 이내 한 달에 한 번이 되는 시기였죠. 저녁마다 오던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변명은 항상 그럴싸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것들이 바쁘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혼자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빈도는 더욱 줄어들었고 결국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응,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며 퉁명스럽게 끊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아예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외롭다더라, 자식들은 다 그렇다더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제게는 그저 위로 아닌 위로가 될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 부부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상을 차려주러 오기로 한 날, 아들이 급한 출장이 생겨 못 오게 되었다며 며느리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종일 기다렸는데 저녁 늦게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생일날 홀로 남겨진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마지못해 받는 듯한 태도였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좀 이해해주세요. 그들의 무신경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손주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릴 때는 저를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랐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엄마 바꿔줄게 하거나 할머니, 저 바빠요 하며 끊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에 가끔 마주칠 때도 아이들은 저를 보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일 뿐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거나 재롱을 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저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피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에게까지 저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식들에게 서운함은 있었지만 손주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내외에게는 귀찮은 존재, 손주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돌아온 것이 이런 철저한 외면이라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 며느리는 은근히 저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너무 좁지 않으세요? 저희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테니 어머니는 작은 빌라라도 얻어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인데 왜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 역시 제게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머니 명의가 걸려 있어서 안 된대요. 죄송하지만 명의를 완전히 저희 쪽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꼭 어머니께 보답할게요.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을 이유로 집 명의를 넘겨달라더니 이제는 담보 대출을 위해 공동 명의마저 빼달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자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저희 잘 되자고 하는 일이고 잘 되면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는 저희 반항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동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갑자기 집 수리를 한다며 저를 임시 거처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해서요. 몇 달 동안만 다른 곳에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은 저에게 한 달치 월세라며 푼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 명의를 넘겨주면서 현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어준 낡고 허름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신세 진 적 없던 제가 제 자식에게 쫓겨나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되다니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노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구었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들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맸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고시원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몇 달 후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들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약속했던 아파트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순진했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자 저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 버린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들이 완전히 제 명의를 빼내려 했지만 제가 끝까지 버틴 덕에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그 집으로 인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소액이라도 남아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너무 사랑했던 죄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셈이니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날 공원에서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자식에게 철저히 버려진 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낼 것인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에게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이자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미리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평생 부양하겠다는 약속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받기로 했으나 결국 버려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도 있으시고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시니 법적으로 싸워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증거들을 모으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제 지난 아픈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내역, 공동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던 각서까지 모든 증거들을 모으면서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소송까지 걸어요?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였고 며느리는 문자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이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들의 비난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제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법정에 서는 날, 제 손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 봐야 하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대신 그동안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증거들을 제시할 때마다 아들 내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와 제가 가지고 있던 각서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의적인 것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는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미리 준 유산에 대한 부양 불이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 역시 증인석에 앉아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버림받은 심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제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버림받은 어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려 줄까요? 저는 그저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고 싶을 뿐입니다. 제 말을 듣는 판사님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끝까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끊임없이 제 주장을 반박했고 제가 마치 돈 때문에 자식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노인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일 전화해서 귀찮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저의 명확한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각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와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제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재판정 밖에서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는 일이 비단 저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슬픈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판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제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고 이내 아들 내외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제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겼다는 사실 하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겼다고 해서 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식을 상대로 이긴 싸움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판결은 제 승리로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겼어도 이들에게는 그저 돈 때문에 소송을 건 파렴치한 어미일 뿐이구나. 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마도 제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그 집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추억보다는 버림받은 아픔과 배신의 상처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법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았을지는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소중한 인연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화려한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 옆에서 소박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마저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 이 승리가 제게 가져다 줄 행복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남은 생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픈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아들도 며느리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닐까?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들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저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있으며 저를 이기려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혹시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미련과 함께 저를 배신한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겨낸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이 경험이 제 남은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을 견뎌낼지, 저는 오늘도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